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버퍼링이 일어나서 잠시 끊겼는데 일부로 이제 앞에 방송이 이제 끝났고 이어서 2부 짧게 몇 가지 뭐 물어볼 말이 원체 많아서 내가 볼 때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래서 2부로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 갈증을 여러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재열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별검사의 중간 리더였죠. 그 그렇죠. 위에는 뭐 박영수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네. 특검이었죠. 그 특검. 그 실무자가 한동훈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죠. 근데 아까 우리 그 광화문 영상을 보신 대로 네.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도 못 됐어요. 후보도 못 되고 반대로 또 법무장관 한동훈 있죠. 네.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광화문 때문에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것을 저는 몰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리고 지금 뭐 그걸 안 알아주는 것도 이제 감사하지만은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완전히 말을 보면 알거든요. 네. 이게 전향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을 내가 그 1년 해보니까 만약에 대선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찔할 뻔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네.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그 엄청난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떨어졌다면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감옥 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 갔거나 망명을 했거나. 망명했구나. 왜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아마 망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참 큰일 날 뻔했네. 네. 저는 그냥 감옥에 계속 있었겠죠. 계속 감옥?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뒤에서 몰래 프레임이 그거거든요. 이재명 뒤에서 이재명이 준 권력을 가지고 몰래 도둑질한 놈.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프레임 씌워서 저는 그냥 감옥에 있는 상태가 됐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완주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난 들었거든요. 대통령 후보를 수행하려면. 네.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혹시 이재명이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에도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자기가 이제 재벌 해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재벌 해체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네. 이거 엄청난 영향을 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말한다고 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이야기지. 네. 뭐 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벌 해체라는 것을 만약에 진짜 하려고 그러면요. 네. 규정으로 하겠죠. 사실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규정적으로도 재벌 해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재벌 해체가 왔냐면 주식으로 물려주면은 70% 정도를 갖다가 지금 재산세로 내야 되, 상속세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현금일 때는 50%,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일 때는 70%를 내야 되는데 세상에. 사실상 뭐냐면 이거는 재벌 해체랑 다름없다라고 저는 이미
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상속세가 이 정도 높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 물어볼 말은 이재명의 자선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네.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외에도 많은 워딩이 있어요. 보면은 완전히 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문재인한테 속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한 걸 보면요. 완전히 문재인한테 내가 속고 당했다. 이게 적나라하게 얘기 나와 있는데 방송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완전히 생각의 변화라는 증거로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을 공격한 얘기거든요. 이걸로 이제 충분히 우리는 알아들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유사한 발언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네. 오히려 김경유를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같은 특검을 했는데 그때 특검의 핵심이 뭡니까? 특검 했던 핵심이 삼성 조사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박근혜 그렇죠. 경제 공동체 네. 조사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박근혜가 다 무죄가 됐잖아요. 네. 무죄가 됐고 제가 한 번은 정유라 네. 최서원, 최순실 따님하고 여기서 대화한 적이 네. 있는데 금메달 딸 때 네. 삼성의 말로 딴 게 아니고 그때는 삼성하고 관계 없었고 네. 자기 개인 말로 아시안 금메달 땄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제 금메달 막 따니까 삼성에도 그때 승마단이 있었고 네. 삼성에는 좋은 말들 삼성에 지원받는 선수들은 금메달 못 따는데 정유라가 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정유라를 삼성이 스카웃해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말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 자체 소유를 다 준 것도 아니고 네. 훈련용으로 지원한 건데 네. 이걸 뇌물죄 네. 이재용하고 엮어가지고 이재용도 깜방 보내고 박근혜도 깜방 보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달서에 가서 1시간 동안 둘이 방에서 독대를 하고 또 그 후에 또 한남동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면서 난 충분히 다 이제 관계가 됐다고 보는데 이 한동훈 장관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혹시 그런 워딩 있잖아요. 사과. 근데 그때 특검할 때 내가 그때 착각했었다. 그러한 사과의 표현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만큼 한 거거든요. 근데
장관이나 비대위원장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사과할 수 있거든요. 나 그때 상황 파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이번에 특별히 대법원장 다 무죄됐잖아요. 네, 양승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안 했죠. 안 했죠. 김명수가 고발을 해서 시작한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사과 같은 게 없고 인생의 화양연화야라고 얘기했죠.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야. 그 시절에 재벌 잡아주드리고 그리고 대법원 양승태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까지 뇌물 공여 이런 거를 다 박살을 냈을 때 그때가 이제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고 속된 말로 오버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되게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이 되려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하면 네. 밑에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그처럼 발언해? 어. 이런 반응들이 저거에 대해서 나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 자신들이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본인이 저렇게 생각을 하면 동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동지는 광화문밖에 없는데. 동지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인연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뭐 이원석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식견을 같이 갖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맞춰가자 이게 아니라 형 동생으로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맡았으면 쟤들이 따라오겠지. 근데 정치 이념이라는 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밑에 사람들도 다 따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실무가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국가관하고 맞춰서 돌아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면 네. 아마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얘기는 하는데 네. 청와대에 있는 그 일반 비서 뭐 350명입니까? 그 정도 돼서 장차관해서 아마 이번에 총선이 끝나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이제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처음 시작이 되지 않겠나. 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보는데 충분히 그 장제원 날리고 권성동도 멀리 내치고 네. 또 김기원 있잖아요. 네. 김기현. 김기원 그것 날리고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총선을 위해서 일단 한동훈하고도 이게 봉합을 하는 네. 것 같지만은 네. 총선 막상 끝나면 네. 아마 인사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걸 기대 반 뭐 절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공천하는 과정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면 난 좀 욕심 같지만은 지역구 후보는 당연히 자기들이 공천한 사람들 찍고 비례대표 정당 우리는 새로 만들 필요 없다. 오늘날을 이렇게 만들어준 광화문 정당한테 위임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정도로 좀 호탈하게 하면은 이 광화문과 연대를 하면은 한동훈 장관도 유익이 될 것이고 근데 오히려 경계를 하고 사실 광화문 때문에 자기가 장관까지도 됐고 정부도 교체됐으면서 혜택은 혼자 다 받으면서도 이 광화문을 거리를 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이유는 보니까 우리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치 안 하거든요. 전 만약에 내가 정치할 뜻이 있으면 그동안에 애국운동하면서 쓴 돈이 수천억인데 어느 당이든지 아마 심상정 당 있잖아요. 정의당에 내가 특별당비 50억만 갖다 내도 비례대표 공짜로 줄 거라 아마. 그렇죠. 근데 난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목사로서 내 이 선지자의 직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 광화문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주도권을 뺏기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분들이 조직이 없잖아요. 음. 조직이 없고 당에 있어서 네. 지금 경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경선을 이길 수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공천권이나 이런 것 자체도 자기들이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조직이 취약하고 한 상태에서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화학적 융합,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만드는 정책들을 다 관철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민주노총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자체는 자기들이 헛개비,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민주노총에 있고 그렇지. 자기들은 그냥 국회의원 딸고 출세했으면 그만.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정책위 의장을 이번에 그렇죠. 취임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정책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는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입법을 해달라, 노선을 이렇게 가달라, 이런 식으로 그 제도권 정치와 제야 세력이 결합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대단히 경계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뿌리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정광훈 목사님하고 손을 잡으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참나 정말. 이제 그런데 이제 되게 웃긴 건 왼쪽은 손을 잡을 때 네. 이미지, 그러니까 이석기랑도 손을 잡으면서도 뒤로 손을 잡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이게 선거 전략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러면 뒤로라도 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대선을 같이 치른 동지라는 그 동지 의식 자체가 아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참 정말 참.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는 이 뭐 법률 뭐 검사 이거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정치는 내가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단독 실력으로 네. 우리가 이번에 3.1절 대회를 선포해서 우리가 자유마을 카드를 남발을 아예 1,000만 명을 찍어서 조직을 1,000만 명 해서 우리 실력으로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저는 막상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뭐 그때는 정치 안 할지도 모르죠. 뭐 좀 자기는 출마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혼날 수가 있어요. 혼날 수도. 예. 저는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짠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렇게 동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지역구를 국민의힘 찍어줄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찍어줄 사람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 뭐 우리는 과거에 우파 정당 있죠.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시작해서 네. 공화당, 박정희의 민정당,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해서 이건 우리 한국 특별히 기독교계는 맹목적으로 몰빵 때렸거든. 몰빵 때려가지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역구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찍을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틀린 전략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주면 비례는 우리가 이게 공짜가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역구에서 찍어주는 거 공짜 아니고 비례는 우리를 찍어줘야 돼. 네. 라는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견제가 없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말대로 국민의힘 정당은 149석 하는 게 딱 좋고 우리가 51석 해서 둘이 합쳐서 200석이 되면 이거는 정말 금산천하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자서전이 네. 그 내용이 네. 저는 그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이재명의 자서전을 크게 나눠 보면은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근데 그때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할 때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론자는 것을 혹시 아셨을까요?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뭐냐면 저한테는
뭐 주한미군 철수 하겠어?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겠어?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클을 걸면은 이거 뭐 힘들지 않겠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근데 이제 뭐냐면 네. 이제 뭐냐면 다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민주당은 여러 세력들이 이제 규합이 돼 있었고 그렇지.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자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저기 자본주의를 갖다가 타파하고 이제 공산화되자 이런 뭐 세력도 있을 거고요. 약간의 네. 사상에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적 개념의 어떤 그런 계열이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을 갖다가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들을 갖다가 인정해 오면서 사실은 그 버티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냐면 딱 그냥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세력. 그다음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택한 세력이 뭐냐면 바로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사파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재명 홍위 부대 이런 공천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네. 예, 지금 이제 저 사태를 갖다가 그 손바닥을 하늘로 갈려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고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파들이라고 하면은요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이게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소비가 되겠습니까? 생산 소비만 있으면 유통이 없으면 연결고리. 연결이 고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연결고리를 우파가 잡았든 좌파가 잡았든 늘 좌파 쪽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그러니까 소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파 쪽 사람들은 항상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배고프고 그다음에 저쪽은 누가 잡든 항상 배불러요. 왜? 유통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유통해서 돈이 다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줄, 그 다음에 자금줄, 그 다음에 세금줄을 누가 다 잡고 있냐면 좌파 쪽이 있는데 왜 우파 쪽이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저쪽에 주느냐? 조용하거든요. 저쪽은 만약에 이제 우리 걸 이걸 뺏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우파 쪽 사람들은 되게 순해요. 우리 광화문 세력들도 예를 들어서 저쪽은 뭐 그냥 사생결단하고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아마 데모하고 난리치고 그다음에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고공회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혹시- 그게 조직화돼 있고. 혹시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네 들어봤죠 당연히. 그건 실체가 뭐예요? 거기는 이제 이석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있는 단체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 동부연합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거기에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가 이제 이재명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김미라는 경기 동부연합 세력의 한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정부를 설립했죠. 그가 지방 정부를 그다음에 시장 당선될 때.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도 김미하고 김미가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당선이에요. 예, 첫 단성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2010년. 그러니까 결국 그쪽으로 예속될 수밖에. 그때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그때 예속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좌파 정권 특히 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 좌파들 실질적으로 NLPD 할 거 없이 그 계열들이 먹고 살 일들이 열린 겁니다. 그 곡간들이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문재인이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노무현 정권 때 사실상 노무현 정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좌파적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들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하고 맞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좌파 쪽에서 그걸 좌시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탄핵이나 그다음에 노무현을 갖다가 괄세하고 무시하고 맞아요. 마지막에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였던 것은 맞아요. 우파 쪽에서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 좌파 쪽에서 먼저 노무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그렇게 버림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떨어졌을 때 그때 친노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때서야 내가 친노고 진짜 친노고 하면서 다시 슬슬슬슬 나타난 게 네. 바로 좌파들입니다. 자, 그 자서전 예. 내용의 두 번째 주제가 재벌 예. 해체거든. 예. 재벌 해체란 말을
옆에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재벌해체 생각 없습니다. 재벌해체 생각 없었고요. 아.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상속세로 재벌 해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미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가든지 아니면 뭐 아이덴티티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미래를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그 시대는 이제 뭐냐면 에너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이 강력하게 필요하던 시대였고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 자원이라는 게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지하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 인적 자원과 지하 자원이 두 개가 다 잘 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이건 지옥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 나중에 이제 자식 세대들 대보면은요 우리 자식들 후세대만 하더라도요 아마 이거는 지옥이 될 겁니다. 군인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맞이할 거를 생각해 가지고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한 이 지금 인적 자원 시대를 갖다가 준비하는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자원 빈국일 때 자원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뭐 하냐면 인구 절벽 시대를 갖다가 막을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고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열릴 텐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어떻게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울지만 궁리하고 있는 정치인들밖에 없고 어떻게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할 거고 이거 누릴 거고 이 누리기 위한 정치만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네. 뭐냐면은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네네. 그 말을 옆에서 혹시 자주 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저는 통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자서전을 왜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그냥 누가 써줘가지고 했겠, 작가가 써줘서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본인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통일이란 말을 이재명 옆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하고 그렇게 말 많이 치고 제가 통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이 통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재명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독일 통일 사례를 들었잖아요. 통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화 통일 아니면 평화 통일인데 그렇지.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뭐냐면 남북이 서로 이제 화합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평화 통일인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무력화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우리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가 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화를 할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북한을 쳐들어가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평화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적화를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화 통일할 이유가 없어요. 남한은 절대. 그러면 그것들 김정은이 모르느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위협 여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꾸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 지금 김정은이 몰두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적화 통일 뭐 이야기하는데 적화 통일 아니면 평화 통일인데 평화 통일은 진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이재명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하. 예,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 관련돼 가지고 저 이재명하고 이번에 토론에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계양구에서 나가면요 통일 방안 있으세요? 통일 방안은 생각한 거는 어떤 아니, 방안이냐고 자서전 제가 가지고 물으면 되겠죠. 아니 뭐 자세전 떠나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아예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평화 통일 무슨 수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연방제 통일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그거를 뭐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우리 자담을 여러 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으로 가장 이 문제거리다. 가장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업혀가려고 그래요, 다들. 아, 자기가 업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약자인데 네. 업어줘. 예. 이걸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돌아가겠지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놈의 약자 타령 속에서 그러니까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능력 이런 거 우대하는 대한민국이 싹 그런 우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잘난 놈을 잘난 대우 안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나 도와줘. 나 도와주는 거 니들 국가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징징징징 거리는 것만 지금 나라가 꽉 찬 거예요. 결국은 뭐 네. 남미처럼 가자 그런 뜻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재명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득세하는 건 자주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종북 이렇게도 부르는 그 자주파인데 이재명은 지금 유동규 후보가 얘기해 주셨지만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한테 업혀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혀가는 놈은 밑에 없는 놈이 쭉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뭐냐면 정치인들도 자기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정치 노선도 그 민주노총이 법 만들고 정치해주면 그거에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자주파한테 업혀가는데 이 자주파 놈들은 이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놈들이고 나라 세금 늘려서 그 세금 뜯어가지고 지들 새끼들 유학 보내. 그것도 유학도 미국 유학을 보내. 맞아요. 또 미국으로 웃긴 보내. 놈들이죠. 그거. 맞아요. 이게 나라의 문제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서 1차 이제 우리 자담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될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날 우리가 1,000만이 모여서 이거는 뭐 나쁜 쪽이 아니라 국민혁명을 우리가 완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려고 3월 1일 날 3.1절 대회를 우리가 공포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뭐 제가 했던 마지막 일이 저는 정권 교체라고 보고 제가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정권 교체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난다면 뭐 저는 인생을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보십시오. 이 두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만 더 도와주고 지도해주면 아마 저 자유통일 그리고 세계 G2 국가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두 축이 큰 기여를 하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속히 우리 시간을 마련해서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특별히 유동규 대표님은 1년 내내 들어도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계속 이어서 우리 광화문 운동을 위해서 우리 실제로 제일 밑바닥에 풀뿌리 자유마을 우리 대표들이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정광훈 목사